25, IT 스타트업의 인턴 박민준. 나의 하루는 보통 다른 사람들의 하루가 끝날 무렵에 시작되었다. 오늘도 어김없이 야간 데이터 처리 및 서버 점검 업무를 위해 홀로 사무실에 남아 있었다. 아니, 정확히는 홀로가 아니었다. 민준 씨, 이거 끝나면 퇴근해도 돼요. 너무 무리하지 말고. 파티션 너머에서 이서연 팀장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오늘따라 유난히 늦게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원래대로라면 벌써 퇴근하고도 남았을 시간이었다. 금요일 밤, 서울 구로 디지털 단지의 낡은 오피스텔 건물 12층. 우리 회사는 이 건물의 한쪽 구석을 임대해 사무실로 쓰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화려한 도시의 불빛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지만 사무실 안은 섬뜩할 정도로 고요했다. 서버실에서 들려오는 낮은 팬 소음만이 유일하게 살아있는 소리였다. 평소 금요일 밤이라면 야근하는 다른 팀원들의 키보드 소리, 간식을 먹으며 나누는 소소한 잡담이라도 들려야 할 시간이었다. 하지만 오늘따라 사무실에는 나와 이서연 팀장님 단둘뿐이었다. 주차장도 엘리베이터도 심지어는 이 넓은 사무실 전체가 죽은 듯 조용했다. 오늘 좀 이상하지 않아요, 민준 씨? 잠시 머리를 식히려 탕비실로 향하는데 팀장님이 굳은 표정으로 나를 불렀다. 그녀는 자신의 책상 한쪽에 놓인 작은 보안 카메라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다. 텅 빈 복도를 비추는 흑백 화면이었다. 뭐가 말입니까? 저녁에 잡혀있던 클라이언트 미팅이며 화상회의까지 갑자기 줄줄이 취소됐어요. 별다른 이유도 없이요. 그녀의 말에 나도 고개를 갸웃했다. 확실히 이상했다. 저녁 시간대에 갑자기 모든 일정이 취소되었다는 것은 스타트업에게는 흔한 일이 아니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모두가 이 건물 2층을 피하는 것만 같았다. 날씨가 굳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면 다들 불금이라. 나는 애써 태연한 척 대답했지만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서늘한 기운은 어쩔 수 없었다. 사무실의 형광등 몇 개가 신경질적으로 깜빡했다. 정적 속에서 그 소리는 유난히 크게 들렸다. 팀장님은 내 말에 대답 없이 여전히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녀의 시선은 복도의 가장 끝, 희미하게 보이는 한쪽 문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곳은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구 자료 보관실이었다. 그때는 몰랐다. 서연 팀장님이 이미 그날 오후 아무도 없어야 할 그 복도 CCTV 화면에서 기이한 형체를 목격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형체가 왜 하필 자료 보관실 앞에서 사라졌는지를. 나는 그저 마감 압박 때문에 팀장님이 평소보다 예민해지신 거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려 애썼다. 믹스커피 한 잔을 타서 자리로 돌아와 다시 모니터에 집중했다. 끝없이 올라가는 코드라인들을 보고 있자니 조금 전의 불안감은 금세 잊히는 듯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길지 않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한창 작업에 몰두하고 있는데 팀장님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내 자리로 다가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민준 씨, 미안한데 부탁 하나만 할게요.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복도 끝에 있는 자료 보관실에 예전 프로젝트 복업해둔 외장 하드가 있거든요. 그거 하나만 좀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갑자기 그 데이터가 필요해져서.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어쩐지 그녀는 그곳에 가기 싫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인턴인 내가 거절할 이유는 없었다. 네, 알겠습니다. 금방 가져오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출입카드를 목에 걸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서자 안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차가운 공기가 확 끼쳐왔다. 중앙 냉방이 꺼진 복도는 깊은 동굴처럼 서늘하고 어두웠다. 센서 등이 내 발걸음에 맞춰 하나씩 느릿느릿 켜졌다. 나는 텅 빈 복도를 걸었다. 접어. 내 발소리만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울렸다. 복도 끝에 위치한 자료 보관실 문이 시야에 들어왔다. 그 순간 나는 걸음을 멈췄다. 왠지 모를 위압감. 그저 낡고 아무도 쓰지 않는 방해뿐인데 마치 거대한 무언가가 문 뒤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나는 불길한 예감을 애써 떨쳐내며 자료 보관실 문 앞으로 다가갔다. 어두컴컴한 복도 끝, 그 방만이 유독 짙은 어둠을 머금고 있는 듯했다. 출입카드 리더기에 카드를 대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똑.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노크 소리가 들렸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소리는 방 안에서 들린 게 아니었다. 바로 내 뒤, 혹은 옆, 이 텅 빈 복도 어딘가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다. 누구 계세요? 나는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다. 등 뒤를 돌아봤지만 내 뒤로는 방금 내가 걸어온 어두운 복도뿐이었다. 센서 등은 이미 꺼져 칠흑 같은 어둠이 길게 늘어져 있었다. 잘못 들었을 리가 없는데 소리는 분명히... 다시 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어쩌면 다른 층에서 들린 소리일지도 모른다고 스스로를 위안하며 떨리는 손으로 카드 리더기에 출입카드를 가져다 댔다. 삑 하는 날카로운 전자음과 함께 잠금장치가 풀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복도로 울렸다. 묵직한 철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방 안의 공기는 복도보다 한층 더 차갑고 눅눅했다. 창문 하나 없는 작은 공간, 낡은 서류와 쓰지 않는 사무용품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아무렇게나 쌓여 있었다. 스위치를 눌러 불을 켰지만 오래된 형광등은 몇 번 깜빡이더니 이내 희미한 주황색 빛을 힘겹게 토해낼 뿐이었다. 팀장님이 말한 외장 하드는 아마도 안쪽 캐비닛에 있을 터였다. 안으로 몇 걸음 옮기는데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방 한쪽 구석에는 야근하는 직원들이 잠시 눈을 붙일 수 있도록 놓아둔 낡은 소파 베드가 있었다. 그런데 그 위가 이상했다. 마치 누군가 방금 전까지 뒤척이기라도 한 것처럼 담요는 반쯤 바닥으로 흘러내려 있었고 베개는 움푹 파여 있었다. 우리 회사에서 이 방을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적어도 내가 입사한 이후로는. 나는 고개를 갸웃하며 소파 베드로 다가갔다. 그리고 그 위에 놓인 베개를 본 순간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다. 베개 위에는 길고 검은 머리카락 여러 가닥이 젖은 채로 엉겨붙어 있었다. 마치 방금 머리를 감은 사람이 그대로 누웠다가 일어난 것처럼 머리카락 주변으로 축축한 물자국이 희미하게 번져 있었다. 누가 여기서 물에 젖은 채로 누워 있었단 말인가? 순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오싹함이 등골을 타고 흘렀다. 이곳은 단순한 창고가 아니었다. 무언가,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이곳에 있었다. 나는 외장 하드를 찾는 것도 잊어버린 채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갔다. 이 기분 나쁜 공간에서 한시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었다. 당을 나가기 위해 몸을 돌리려는데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낡은 캐비닛 문이 저절로 아주 조금 천천히 열렸다.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것 같았다. 바람 한 점 없는 밀폐된 공간이었다. 나는 얼어붙은 채 캐비닛을 응시했다. 어두운 틈새 너머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안에서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섬뜩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나가야 해. 당장.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렸다. 나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고 문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수은을 받는 것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차가운 문고리를 잡기 직전 나는 결코 들어서는 안 될 소리를 듣고 말았다. 내 바로 등 뒤에서 마치 오래된 라디오에서 새어나오는 듯한 축축하고 차가운 여자의 숨소리였다. 너무나 가까웠다. 정확히 내 오른쪽 귓바퀴 바로 뒤에서 누군가 고개를 바싹 붙이고 숨을 내뱉는 듯한 소름 끼치는 소리였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느낌. 나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토록 가까운 거리에서 내쉰 숨이라면 따뜻한 온기가 느껴져야 정상이건만 오히려 뼛속까지 시릴 듯한 한기가 목덜미를 파고들었다. 마치 거대한 얼음덩어리를 등 뒤에 대고 있는 것 같았다. 누구야? 나는 거의 반사적으로 소리치며 뒤를 들어봤다. 하지만 등 뒤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조금 전 내가 본 먼지 쌓인 캐비닛과 낡은 사무용품들 뿐이었다. 그 누구의 흔적도 없었다. 하지만 그 숨소리는 환청이 아니었다. 목덜미에 남아있는 축축한 냉기는 너무나도 생생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날뛰기 시작했다. 나는 거의 패닉 상태에 빠져 문고리를 잡아 돌리고 방을 뛰쳐나왔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무실을 향해 복도를 달렸다. 센서 등이 내 움직임을 따라가지 못할 정도였다. 팀장님! 헐떡이며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서연 팀장님은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마치 내가 겪을 일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민준 씨, 괜찮아요? 왜 그래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그녀의 눈은 내 뒤, 내가 달려온 어두운 복도를 향해 있었다. 나는 숨을 고르며 방금 자료 보관실에서 겪었던 일을 횡설수설 털어놓았다. 아무도 없었는데 들렸던 노크 소리, 흐트러진 소파베드와 젖은 머리카락, 그리고 등 뒤에서 들린 얼음장 같은 숨소리까지. 내 이야기가 끝나자 팀장님은 아무 말 없이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움직였다. 그녀는 보안 카메라 녹화 영상을 재생했다. 화면에는 조금 전 내가 복도를 걸어가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것 좀 봐요. 그녀가 시간을 앞으로 돌리자 화면에는 내가 자료 보관실로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이 펼쳐졌다. 텅 빈 복도. 그런데 그 순간 화면 구석에서 무언가 나타났다. 긴 머리를 늘어뜨린 여자의 형체였다. 여자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양팔은 축 늘어뜨린 채 마치 인형처럼 몸을 기우뚱거리며 비틀비틀 걷고 있었다. 그 기괴한 걸음걸이는 살아있는 사람의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웠다. 여자는 천천히 소리 없이 복도를 걸어 자료 보관실 문 앞으로 다가왔다. 정확히 내가 노크 소리를 들었던 그 지점이었다. 그리고 여자는 문 앞에 멈춰섰다. 나와 팀장님은 숨을 죽인 채 모니터를 응시했다. 화면 속 여자는 미동도 없이 한참을 서 있었다. 그러더니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축 늘어져 있던 머리카락이 스르르 젖혀지며 카메라 방향으로 얼굴을 들어 올렸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화면이 지지직거리며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여자의 얼굴이 드러나기 직전 모니터는 노 시그널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새까맣게
변해버렸다. 팀장님은 손으로 입을 막으며 짧은 신음을 터뜨렸다. 파랗게 질린 그녀의 입술이 가늘게 떨렸다. 저 여자 오늘만 찍힌 게 아니에요. 네? 그게 무슨... 어제 새벽에도 그리고 며칠 전에도 계속 저 자료 보관실 앞에서 저러고 있었어요. 항상 얼굴이 드러나기 직전에 영상이 끊겼고요. 그녀의 충격적인 고백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그렇다면 내가 들은 숨소리는, 그 머리카락은 바로 그때였다. 따르르르릉. 정적을 깨고 사무실 전화기가 날카롭게 울렸다. 나와 팀장님은 동시에 소스라치게 놀라 전화기를 쳐다보았다. 발신자 번호 표시창에 떠오른 4글자를 확인한 순간 우리는 온몸이 얼어붙고 말았다. 자료, 보관실. 액정 화면에 선명하게 찍힌 4글자는 현실감을 잃게 만들었다. 그곳은 낡은 서리더미와 폐기 직전의 비품들만 가득한 창고였다. 사람이 상주하기는커녕 전화선 자체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곳이었다. 적어도 내가 알기로는 그랬다. 그런데 그곳에서 전화가 걸려오다니. 서현 팀장님도 나도 둘 다 얼어붙은 채 울부짖는 전화기만 쳐다볼 뿐이었다. 날카로운 벨소리는 멈추지 않고 텅 빈 사무실을 계속해서 치웠다. 마치 받으라고, 어서 받으라고 재촉하는 것 같았다. 벨소리가 10번쯤 울렸을까? 팀장님이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뻗어 수화기를 들었다. 나는 마른 침을 삼키며 그녀의 입모양만 쳐다보았다. 벨소리가 멎자 사무실은 다시 섬뜩한 정적에 휩싸였다. 그 정적을 깬 것은 수화기 너머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소리였다. 여보세요? 이서연 팀장입니다. 팀장님이 거의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한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저 치지직거리는 노이즈만이, 마치 깊은 동굴 속에서 바람이 새어나오는 듯한 소리만이 귓가에 맴돌았다. 연결이 잘못된 걸까? 팀장님이 수화기를 내려놓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수화기 너머에서 목구멍이 가래로 막힌 듯한 기괴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무나 작고 불분명했지만 분명한 여자의 목소리였다. 팀장님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졌다. 그녀는 수화기를 든 채 그대로 얼어붙었다. 네? 뭐라고요? 잘 안 들립니다. 아래. 목소리는 단어를 힘겹게 토해냈다. 물속에서 말하는 것처럼 웅얼거리는 소리. 그 목소리가 아래라는 단어를 내뱉는 순간 수화기에서 푸슉 하는 소리와 함께 축축한 물기가 터져나오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아! 너무 놀란 팀장님이 비명을 지르며 수화기를 떨어뜨렸다. 수화기는 책상 아래로 떨어져 바닥을 굴렀다. 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었다. 바닥에 떨어진 수화기 너머로 그 기괴한 목소리가 계속해서 새어나왔다. 마치 녹음된 테이프가 늘어지듯 느리고 기분 나쁘게. 소파 아래 찾아봐. 우리는 공포에 질려 서로를 쳐다보았다. 이것은 장난 전화가 아니었다. 기술적인 오류도 아니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였다. 어떡하죠, 팀장님? 내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다.
팀장님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떨어진 수화기만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공포와 함께 무언가를 결심한 듯한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이대로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확인해 볼 것인가. 가봐야겠어요. 네? 거길 또 가자고요? 제정신이세요? 이대로는 안 돼요, 민준 씨. 만약 정말 누가 있거나 무슨 일이 생긴 거라면 우리가 확인해야 해요. 그녀의 말은 합리적이었지만 내 몸은 본능적으로 거부하고 있었다. 다시 그 차가운 복도를 걸어 그 숨막히는 방으로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하지만 나 혼자 팀장님을 보낼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결국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팀장님은 책상 서랍에서 작은 손전등을 하나 꺼내 들었고 나는 내 스마트폰의 플래시 기능을 켰다. 사무실 문을 열고 다시 복도로 나섰다. 아까보다 공기는 훨씬 더 무겁고 차갑게 느껴졌다.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한 채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자료 보관실을 향해 걸어갔다. 복도에는 우리의 거친 숨소리와 발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자료 보관실 문 앞에 다다랐을 때 우리는 숨을 멈췄다. 아까 내가 닫고 나온 문은 어째서인지 살짝 열려 있었다. 그리고 그 어두운 문틈 아래로 무언가 짙은 색의 액체가 흥건하게 고여 있었다. 문틈 아래 고여 있는 액체는 어둠 속에서도 번들거렸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손전등 불빛을 비췄다. 그것은 물이었다. 마치 양동이로 물을 뿌린 것처럼 문지방 아래가 온통 젖어 있었다. 그리고 그 젖은 자국은 한 줄기로 길게 이어지다가 복도 중간쯤에서 마치 칼로 자른 듯 갑자기 뚝 끊겨 있었다. 이게 무슨 냄새지? 중얼거렸다. 그제야 나도 깨달았다. 복도에는 역겨운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다. 축축한 흙냄새와 오래된 옷에서 나는 듯한 곰팡이 냄새,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뒤섞은 채 코를 찌르는 무언가 썩어가는 듯한 비릿한 악취였다. 심장이 불안하게 쿵쾅거렸다. 우리는 서로의 눈빛을 교환한 뒤 팀장님이 먼저 조심스럽게 문을 밀었다. 끼. 낡은 경첩이 비명을 지르며 문이 열렸다. 방 안은 아까보다 훨씬 더 어두웠다. 스위치를 눌러도 형광등은 아예 켜지지도 않았다. 우리가 켠 손전등과 스마트폰 불빛만이 유일한 광원이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불빛이 멀리 퍼져나가지 못하고 마치 짙은 안개 속을 비추는 것처럼 바로 앞 몇 미터만 희미하게 밝힐 뿐이었다. 방 전체가 검고 축축한 무언가로 가득 차 있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다. 아무래도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빨리 나가요, 민준 씨. 오싹한 기운에 덜덜 떨던 팀장님이 내 손을 붙잡으며 말했다. 목소리까지 가늘게 떨리는 그녀를 보니 나 역시 한시라도 빨리 이곳을 벗어나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그래, 이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냥 도망치는 게 삼책이다. 우리는 그대로 몸을 돌려 방을 나가려 했다. 바로 그때였다. 쾅! 분명 우리가 열어두었던 자료 보관실 문이 마치 거대한 손이 밀어버린 것처럼 엄청난 소리를 내며 저절로 닫혀버렸다. 동시에 찰컥 하고 전자잠금 장치가 잠기는 소리가 어둠 속에서 선명하게 울렸다. 뭐야? 나는 비명을 지르며 문으로 달려가 손잡이를 붙잡고 미친 듯이 돌렸다. 하지만 굳게 잠긴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핑장님도 달려들어 함께 문을 밀고 당겨봤지만 소용없었다. 우리는 완벽하게 갇혔다. 등 뒤에서는
아까보다 훨씬 더 지독한 악취와 함께 뼛속까지 스며드는 한기가 몰려왔다. 공포에 질려 얼굴이 새파랗게 변해가고 있을 때 문 밖 복도에서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접어. 그것은 구두 소리도 운동화 소리도 아니었다. 맨발로 축축한 바닥을 질질 끌며 걷는 듯한 기분 나쁜 소리였다. 발걸음 소리는 정확히 우리가 갇힌 자료부며 들렸다. 보관실을 향하고 있었고 이윽고 문 바로 앞에서 멈췄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 나와 팀장님은 문에 등을 기댄 채 얼어붙었다. 그러자 문 너머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중얼거림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마치 오래된 언어로 저주를 외는 듯한 낮고 기괴한 속삭임이었다. 팀장님은 더 이상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나 역시 후들거리는 다리를 더 이상 지탱하지 못하고 땅바닥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다. 이제 끝이라는 절망감이 온몸을 덮쳤다. 그때였다. 우리가 주저앉은 곳 바로 옆. 아까 그 낡은 소파베드. 그 어두운 밑공간에서 무언가 하얗고 긴 것이 아주 천천히 소리 없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사람의 손가락이었다. 손전등 불빛이 미세하게 떨리며 그 손가락을 비췄다. 그것은 살아있는 사람의 손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모습이었다. 피부는 물에 불어퍼진 듯 허옇게 부어 있었고 손톱은 반쯤 뜯겨져 나가 검붉은 속살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 긴 자국으로 가득한 손등에는 검은 곰팡이 같은 반점들이 얼룩덜룩 피어 있었다. 그 손은 갑자기 바닥을 긁기 시작했다. 손톱이 시멘트 바닥에 긁히는 소리는 칠판을 긁는 소리보다 훨씬 더 심경을 거슬렀다. 나와 팀장님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숨을 멈추고 그 끔찍한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손가락은 멈추지 않고 바닥을 긁으며 점점 우리를 향해 가까이 다가왔다. 한 뼘, 또 한 뼘. 마치 굶주린 거미가 먹잇감을 향해 다가오듯 끈질기고 집요하게. 오지마. 팀장님이 거의 울먹이며 뒷걸음질 쳤지만 등 뒤는 차가운 벽뿐이었다. 도망칠 곳은 없었다. 손가락이 거의 내 발끝에 닿으려던 순간 소파베드 및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나타났다. 두 개의 눈동자였다. 손전등 불빛이 그곳을 향하자 우리는 숨이 멎는 듯한 공포와 마주해야 했다. 그것은 사람의 눈이 아니었다. 안구는 썩은 포도처럼 심하게 부풀어 올라 있었고 흰자위는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검붉게 번져 있었다. 마치 안에서부터 터져버린 혈관처럼. 충혈된 눈은 초점 없이 허공을 향해 있었지만 그 눈이 우리를 정확히 보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결국 우리는 동시에 비명을 질렀다. 그러자 우리의 비명이 신호라도 된 것처럼 소파베드 밑에 있던 그것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끼끼끼끼. 썩은 나무가 뒤틀리는 듯한 소리와 함께 여자는 두 손을 앞으로 쭉 뻗으며 우리를 향해 기어나왔다. 상상조차 하기 싫었던 온전한 모습이 어둠 속에서 드러났다. 물에 젖어 축 늘어진 긴 머리카락이 얼굴을 반쯤 가리고 있었고 입은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크게 벌어져 있었다. 벌어진 입안에서는 침인지 물인지 모를 액체가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다. 문 열어! 제발! 팀장님은 거의 실신 직전의 상태로 문고리를 미친 듯이 잡아당겼다. 나 역시 이성을 잃고 육중한 철문을 어깨로 들받기 시작했다. 쾅! 쾅! 뼈가 부서질 듯한 고통이 느껴졌지만 지금 그런 것을 신경 쓸 여유는 없었다. 등 뒤에서 다가오는 그것의 눅눅한 숨소리가, 바닥을 긁는 손톱 소리가 귓가를 파고들었다. 안 돼! 오지 마! 저리 가! 나는 스마트폰을 그것에게 집어던졌다. 하지만 여자는 아무런 반응도 없이 오직 우리만을 향해 꾸물꾸물 기어왔다. 그 눈은 여전히 우리에게 고정된 채였다. 그때였다. 쾅 하고 문을 들이받는 충격에 낡은 전자잠금 장치의 일부가 부서지며 작은 틈이 생겼다. 희망이 보였다. 팀장님, 비상레버 문 옆에. 내 외침에 정신을 차린 팀장님이 벽을 더듬어 비상잠금 해제 레버를 찾았다. 그녀가 온 힘을 다해 붉은색 레버를 아래로 내리자 철컥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우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복도로 뛰쳐나갔다. 등 뒤에서 무언가 찢어지는 듯한 원망과 분노가 뒤섞인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지만 확인할 겨를이 없었다. 우리는 비상계단을 향해, 빛을 향해 필사적으로 달렸다. 우리는 어떻게 건물을 빠져나왔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비상계단을 구르듯 뛰어내려와 오피스텔 밖으로 도망친 후에야 비로소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마시며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었다. 뒤를 돌아보자 우리가 방금 탈출한 12층 사무실 창문은 여전히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마치 거대한 괴물의 입처럼. 팀장님은 길가에 주저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며 흐느꼈고 나는 떨리는 손으로 간신히 휴대폰을 꺼내 회사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다. 깊은 새벽이었지만 전화를 받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었다. 수화기 너머의 대표는 자다 깬 목소리로 짜증을 냈지만 우리가 겪은 일을 두서없이 털어놓자 그의 목소리는 점점 심각하게 변해갔다. 결국 그는 모든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깊은 한숨과 함께 곧장 사무실 쪽으로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얼마 후 초췌한 모습으로 도착한 대표는 아무 말 없이 우리를 자신의 차에 태웠다. 그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표정으로 그동안 숨겨왔던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우리가 입사하기 약 1년 전, 지금은 자료 보관실로 쓰이는 바로 그 방에서 젊은 여직원 한 명이 죽은 채로 발견되었다고 했다. 그녀는 지방에서 올라와 혼자 생활하던 디자이너였는데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 그리고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한다. 어느 날 야근을 하던 그녀는 그대로 회사에서 사라졌다. 다들 그녀가 말없이 퇴사한 줄로만 알았다. 개인적인 짐도 거의 없었고 회사 사람들과 교류도 많지 않았기에 누구도 그녀를 적극적으로 찾지 않았다.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흐른 뒤 사무실 복도에서 원인 모를 악취가 난다는 민원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결국 대표는 며칠 동안 잠겨있던 그 방의 문을 열고서야 그녀가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한다. 그녀가 발견된 장소는 바로 그 낡은 소파베드 아래 어둡고 축축한 공간이었다. 쌓이는 심장마비. 하지만 경찰은 그녀가 죽기 직전까지 극심한 공포와 스트레스 상태에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회사는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져 스캔들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것을 조용히 덮었다.
그녀의 장례식도 가족들끼리 조촐하게 치렀고 직원들에게는 개인 사정으로 퇴사했다고 둘러댔다. 그리고 그녀가 죽었던 그 방을 자료 보관실이라는 이름으로 폐쇄해버렸던 것이다. 대표의 이야기를 들은 우리는 그 길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더 이상 그 건물, 그 사무실에서 단 1분 1초도 머무를 수 없었다. 그날 이후 그 회사에 새로 들어온 인턴이나 직원들은 아무도 몇 주를 버티지 못하고 그만두었다고 한다. 밤늦게까지 혼자 야근하는 날이면 어김없이 이상한 현상을 겪었기 때문이다. 누군가 등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를 듣거나 아무도 없는 자료 보관실에서 노크 소리가 들리거나 CCTV에 정체불명의 형체가 찍히는 일들이 반복되었다. 결국 대표는 사업을 포기했고 그 사무실은 현재 임대 계약 기간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빈 공간으로 남아있다고 한다. 지금도 구로 디지털 단지의 그 낡은 오피스텔 12층 복도 끝에는 굳게 닫힌 자료 보관실 문이 그날의 진실을 품은 채 새로운 희생자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